네, 안녕하십니까. 호수의 백조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요. 시장이 좀 안 좋은 거 아닙니다. 더한 시장도 많이 겪어봤고, 사실 주도주 쪽으로 자금이 흘러가는 것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딴 건 없고요. 제가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해외에 나갑니다. 한 달간. 그리고 개인적으로 조금 큰 일은 아닌데 이사하고 이러면서 좀 새로운 시작을 좀 하고 싶어서 좀 리프레시한달까? 그런 거고요. 그리고 제가 해외에 나가는 있는 동안은 '라이브를 좀 진행을 해 볼까?' 싶은 생각도 있고, 앞으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좀 하나씩 하나씩 진행이 될 거라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차차 또 못다한 이야기들도 좀 전달을 해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접는다거나 엄청나게 긴 시간 쉰다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됐기 때문에 편하게 더 영상을 좀 촬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하나 좀 전달을 해 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일단 시장이 아직까지는 우상향할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시장의 하락과 상승이 나왔던 시기를 생각을 해 보면, 코스닥은 둘째치고요. 코스피로 봤을 때 어떤 포인트에서 어떻게 빠질 거다, 어떻게 오를 거다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는 것보다는 분명히 눌릴 수 있다, 한 번 더 눌릴 수 있다는 건 좀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11월 달이 되면 중간 선거가 있게 됩니다. 중간 선거가 온다는 건 결국에는 중간 선거 이후의 랠리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말 랠리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염두에 두고 투자를 진행을 하자. 근데 사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 두 종목은 뭐랄까요? 어 국장에서 가장 안전한 종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지수를 사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은 더 이상 드리기가 좀 입이 아플 정도로 너무나도 예전부터 강조를 했었고, 잘 들고 계신지 팔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돈을 벌었다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잡아도 됩니까? 다시 잡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번 묻고는 싶습니다. 만약에 내가 1억을 넣었다. 근데 갑자기 20%의 혹은 30%의 하락을 견디실 수 있느냐? 우리가 그걸 자기 자신에게 한번 되묻는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차라리 음봉이 뜰 때마다 여러 번 선에 맞춰서 좀 분할 매수를 하거나, 하나만 삼성전자의 차트를 한번 볼까요? 보면서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겠죠. 반도체 쇼티지라든가 반도체 영업이익이라든가 매출이익이 잘 나올 거다, 이거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 보면 얘가 이제 21선을 쭉 타고 올라왔다, 그죠? 제가 여기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들 보조 지표가 전혀 없어요. 그쵸? 제가 이 보조 지표를 왜 안 두냐면 제 개인적으로는 좀 쓸데가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차트는 늘 거둘 뿐이다. 그렇지만 필요할 때가 있는데 바로 이제 지금 이럴 때죠. 근데 이제 얘가 38만 원을 터치를 하고 어느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게 NXT 시장에 도입되면서 사실 차트가 굉장히 많이 훼손됐어요. 어떤 고점 접점의 의미도 상당히 좀 많이 훼손이 됐는데, 더 큰 그림을 보자면 31 선이 이제 기준점이 되겠죠. 그쵸. 31 선. 31 선을 기준점을 잡고 가면 되겠다. 31선 기준으로 이렇게 낙폭이 나왔다면 코스피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제가 봤을 때 이제 7,500 선이 가장 마지막 어떤 방어선이 된다, 그죠? 그래서 코스피도 이 노란 선, 이것도 21선 따라 그냥 가면 될 것 같아요. 어. 만약에 이까지 빠지면 좀 과매도라고 보고.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하지 않는다는 선에서. 만약에 여기서 더 하락을 한다, 그러면 이제 손절해야죠. 손실을 볼 수 있는 게임을 우리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휩써주고 올라 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면 한 템포 더 보고 가도 된다고는 생각하지만 손절은 늘 뭐다? 염두에 두자.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저는 주가가 더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다고 봐요. 근데 이제 하나 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 우리 특히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던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어 조선주를 찍으면서도 사실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번 작년부터는 "조선주보다는 반도체가 훨씬 좋다." 이렇게까지 대놓고 이야기를 해 드렸는데 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내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말간의 이슈를 한번 좀 정리를 해 보면 일단 이란과 미국이 쪼끔 더 충돌을 하는 듯하다가 또 MOU라든가 뭐 평화협정 아니면 뭐 정전 협상 이런 것들이 좀 마무리가 돼 가는 국면인 것 같고, 이는 분명히 뭡니까 시장의 안도감이라든가 또 어떤 뭐 랠리를 또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조선을 좀 따로 두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물론 이제 지수의 영향도 받겠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국민연금이 쪼끔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이 최근에 팔고 시작한 것들을 우리는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오션이 됐든 뭐 현대중공업이 됐든 이제 조선 쪽을 바라보면 물론 연기금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연기금이 이미 사팔사팔을 많이 했던 종목이에요. 그럼 이쪽으로는 뭡니까? 다시금 연기금이 다시 또 한 번 빠져나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 포지션을 잘 안 잡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 연기금이 지금 50조 원 매도를 좀 염두에 두고 있죠. 아니면 뭐 어쨌든 그것과 맞물려서 기관 물량들도 나올 수 있겠고, 그럼 거기가 어떤 섹터에서 나올 수 있을지를 우리가 한번 예측해 봐야 되는데 그 예측이 될까요?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주도주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라든가. 여기는 왜 그게 가능하냐면 연기금이 많이 팔았습니다. 근데 더 팔 수 있어요. 왜? 외국인들이 받아줄 거거든요, 여기는. 여기는 외국인들이 더 받아주기가 쉬워요. 여러분 매도 체결을 하기 위해서는 받아주는 물량이 필요한데 제일 쉬운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예요. 그다음에 또 쉬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삼성전기가 있겠고, 그다음에 또 쉬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현대차가 있을 겁니다. 어.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오션이라든가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삼성중공업은 좀 안전지대예요. 왜? 얘들은 이제 삼성중공업 아직까지 들어오지도 않았네. 현대중공업을 보면 연기금이 이제 들어왔어요. 한 달간 매수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한 달 저기 4 개월간 누적이거든요. 제가 지금 세팅을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빠져나갈 돈이 크지 않고 나가더라도 이쪽에서는 많이 나가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왜? 이쪽을 팔기보다는 반도체 쪽에서 좀 팔아먹고 다시 사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뭡니까? 정부 정책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면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게 바로 뭐죠? 이거 지금 양극화가 되고 있다, 주식시장도. 그죠? 근데 그 양극화의 주범이 뭐죠? 반도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를 막말로 막 다 팔아 버릴 수 있냐? 다 팔지도 못합니다, 50조 한 번에. 그럼 천천히 팔면서 물량을 좀 넘기면서 지수를 어느 정도 지탱해 가면서 갈 수 있는 게 결국에는 반도체. 그래서 반도체에서 매도 플레이도 매수 플레이도 자연스럽게 전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폭락을 하냐? 그렇지도 않을 겁니다. 편하게 바라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조선 업종은 좀 안전지대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 요번 주 주말에 굉장히 이제 뭐 중요한 이슈죠. 저기 누굽니까? 우리 저기 "미국 군함 열적 빠르게 건조해 줄 수 있냐." 이게 이제 나왔죠. 어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어 제가 쪼끔 조심스럽지만 뭐 이런 걸 또 정치적으로나 자기 어떤 신념과 연결을 지으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뭐 철저히 이제 국제 관계라든가 무기 개수 혹은 어떤 보유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급한 건 미국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무기가 없습니다. 이게 그냥 정답이거든요. 자, 요번에 제가 저번 주인가요? 저저번 주인가요? 하원의원과 상원의원 간의 좀 관계를 이야기해 드리면서 한 지역구의 하원의원이 어 선박을, 특히 이제 미국에서 만드는 전투함을 "절대 뭐다. 해외에서 건조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 완전히 기밀 문제고 미국 내부의 어떤 인력을 굉장히 많이 앗아가게 된다." 근데 그게 제가 뭐라고 했죠? 표와 직접적인 연결이 된다고 했죠. 절대 정치는 뭐다? 나라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역구를 하지 않습니다. 지역구를 생각하는 척하면서 그냥 표를 챙기는 거죠. 그런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선업은 뭡니까? 아무래도 인원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뭡니까?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 게 바로 제가 하우스 오브 카드를 설명을 해 드리면서 이런 그 정치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지만 거기에서 뭡니까? MRO라든가 어떤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바로 다 빠졌어요. 근데 이제 예외 조항으로 그 특별법 시행해 가지고 그냥 대통령이 이제 진행하는 그런 법들로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군함 열척을 빨리 건조해 줄 수 있냐라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여기에 이제 열척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열척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열척이라는 거에 우리가 꼽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10 척이 될지 20 척이 될지 30 척이 될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한 척이 될 수도 있고. 근데 현행 법상 알아보시면 대통령 면제권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어 그리고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박탈권 추진도 있고 대신 뭐 동맹국 조선소 함급별 최대 2 척 건조 허용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어 지금 뭐가 되고 있냐면 "전투함만은 안 된다."라고 좀 쏠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당장 가능하냐?"는 질문에 어떻게 지금 뚝딱 하고 나옵니까? 아니죠. 근데 여기에 숨어 있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현실적인 실행 방법은 우리가 뭡니까? 미국 현지 조선소를 인수하는 것도 있고 혹은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배를 쪼개서 3 등분해서 들고 가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MRO 산업 같은 것도 있겠죠. 그쵸. 그럼 우리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미국이 만약에 이대로만 잘 흘러가려면 딱 하나가 제일 중요하냐 합니다. 그게 뭐냐면 중간 선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 조선업이 좀 뭐를 봐야 되냐면 중간 선거를 잘 봐야 됩니다. 공화당이 잘 되는 게 좀 더 유리해요. 솔직히 이걸 좀 봐야 됩니다. 음. 왜? 대통령 면제권 박탈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외 선박을 건조를 하게 되면 기술력이 어느 정도 넘어올 수밖에 없어요. 어. 아무리 감추고 한다고 해도 껍데기만 만들어도 여러분 어느 정도는 갖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한테도 굉장히 큰 이게 기회가 되거든요. 근데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은 뭡니까? 이미 MRO 사업에 진입을 해 있죠. 그래서 신조 영역으로 단계적으로 발달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쪼끔 걸림돌이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호재인 것은 맞습니다만 무조건적으로 이게 열척되고 뭐 '미국 트럼프 호재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설레발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어. 이걸 왜냐면 근데 내일 주가는 오를 수 있어요. 내일 주가는 오를 수 있습니다만 이걸 좀 알자는 거죠. 왜냐면 어그로 끄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 근데 이제 여기 말고 이제 더 중요한 게 하나가 더 남아 있잖아요 우리. 어. 이게 중요하죠. 이게 저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제가 또 쪼끔 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 드리는 것 같이 느낄 수 있지만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 영상을 찍으면서도 캐나다 잠수함 수주 결과를 저는 캐나다 7 우리나라 3을 봤습니다. 근데 최근에 죄송합니다. 독일이 가져갈 가능성 7 우리나라가 가져갈 3 정도 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 독일이 나토에 관한 권한과 그 파워가 너무나도 강하고 캐나다가 너무나도 이 나토와 손을 잡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캐나다 대통령이 되어 보면 2 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한번 해 드린 적이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요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 잠수함 수주 결과 감을 잡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게 약간은 부정적인 뉘앙스로 들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저런 말을 할 때는 2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진짜 모를 때. 차라리 이게 이제 다행이죠. '진짜 모르겠다.'라고 할 때. 두 번째는 뭐냐면 좀 듣긴 했는데 말하기는 좀 애매해서 그냥 이렇게 말을 할 때. 이 2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어떤 정도로 보냐면 한 5.5 대 4.5. 우리나라가 4.5
독일이 5.5라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예 제 마음 제가 그렇게 느껴요. 왜 그러냐면 요번에 어느 정도 눈치껏 이거를 좀 '아 이거 될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으면 "확신한다."라고까진 말을 안 했지만 "우리나라에도 큰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분명히 뭔가 찜찜한 이야기를 듣거나 뭐 관료들이랑 "야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렇게 했을 때 "아 애매합니다. 뭐 여기서 이런 거 뭐" "아 그래? 안개 속이네." 약간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캐나다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빠른 납기 그리고 한화에서 뭡니까 공장 지어 준다고 했죠. 그리고 현대 쪽도 수소 밸류 체인이라든가 이런 같이 가죠. 이걸 얻어낸 걸 자기 지지층이라든가 어떤 쪽으로 좀 이야기를 한다. 이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나마 이 5.5대 4.5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5대 5 겠죠. 뭐 5.5대 4.5가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5대 5가 맞겠죠. 뭐 아무도 모르니까. 근데 그나마 지금 캐나다 총리가 되게 진보적인 인사예요. 어 자유당인가? 뭐 제가 캐나다 정치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정치에 그렇게 크게 관심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근데 이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까지 봐야 된다는 심정으로 다 찾아보곤 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오히려 우리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인물은 어떻게 뭡니까? 서양권의 독일의 나토 뭐 이런 거 되게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한국 완전히 신흥국이죠. 그리고 또 새로운 기술 납기 빠르고 야 이거 뭐 말해서 뭐 해. 누구보다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캐나다의 어떤 흐름으로 봤을 때는 또 이것도 좀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사실 확실한 답은 못 드립니다. 뭐 쪼끔 머리는 아픈 상황입니다 저도. 바라보면서 뭐 제가 하나오션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뭐 이리저리 좀 물어보는데 걔들도 전혀 모르거든요. 이건 왜냐면 국가 G2G입니다. Government to Government. 그러니까 완전히 정부 대 정부의 어떤 진행 방향성이기 때문에 기다려 봅시다 여러분. 6월달 22일 이제 6월 말이 다가오고 또 7 월까지 좀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방산 관련해서는 사실 좀 좋은 이야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독일 라인메탈과 합작회사 이거 정말 빅 이슈거든요. 음. 정말 빅 이슈입니다. 정말 빅 이슈고 어 좋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거. 그리고 LG전자 관련해 가지고 구광모 젠슨원 회동 2주 만에 대규모 실무진 방미한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이러면 이제 또 LG전자 요번에 많이 빠졌었는데 다시 한번 좀 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호재 때문이라도. 사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해당 이슈가 있다. 뭐 이거 지지선도 되게 이쁘게 나왔네요. 이렇게 좀 돌려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빠지고 있네요. 그죠? 근데 9만 원을 빼지 않는 이상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SK텔레콤은 없어서는 안 되는 회사예요. 없어서는 안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특히 이제 제 팬분 중에 가끔 저랑 소통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제가 되게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음 그리고 뭐 더 이상 이제 뭐 보내라, 뭐 보내면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알려 드릴 겁니다. 이제 그런 거는 전혀 없다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쪼끔 여러분들한테 어 또 하나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은 섹터가 이제 2차 전지죠.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좋을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좀 주가 많이 빠졌죠. 흔들리기도 하고. 한전 기술 누가 욕하셨던데 욕하실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주가 많이 빠졌지만. 근데 저는 다시 오를 거라고 봐요. 별로 크게 걱정 안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음. 왜냐면 원전 쪽은 그냥 딱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간이 걸려도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 섹터의 어떤 답은 전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과거의 데이터에서 한전 기술의 주가가 올랐던 거 이걸 한번 대입을 해 보면 마음 편하게 좀 바라보셔도 되지 않나. 두산 에너빌리티도 좀 많이 눌렸네요. 지금 뭐 반도체 쪽으로 다 쏠리다 보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D&D 파마텍을 좀 이야기를 해야겠죠. D&D 파마텍. 말씀드린 대로 가장 강하게 올라가고 있죠. 시장이 빠져도 오를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 D&D 파마텍은 저는 앞자리가 좀 바뀌기를 기대를 해 볼게요. 200,000 원대.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들이 매매 계획을 세울 때 150,000 원이 넘어가고 160,000 원, 170,000 원 정도 가면 매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 제발, 제발 또 말씀드립니다. 내가 샀던 종목에 누군가가 목표가를 200,000 원 제시를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80,000 원쯤 사거나 100,000 원쯤 샀다고 가정을 한번 해 볼게요. 여기서 1,000,000 원 사서 그 200,000 원이 된 금액을 200,000 원에 딱 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투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200,000 원 목표가가 왔으면 150,000 원쯤부터 10% 20%씩 매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200,000 원에 다 파는 게 아니라 200,000 원에 15% 에서 20%의 금액, 아니면 작게는 5에서 10%의 금액을 남겨 놓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꽁지밥은 남겨 놓고 걔가 더 오버슈팅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D&D 파마텍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바이오텍에서 정말 큰 어떤 라이센스 아웃 딜을 나왔다. 지금 뭐 데이터는 거의 베스트 인 클래스잖아요. 거의가 아니라 베스트 인 클래스가 확실하죠. 그러면 기대해 볼 만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이기는 이런 상승이 나와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의 물량이 쪼끔씩 넘어가고, 그걸 뭡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이제 시드들이 들어오고 있죠. 특히 연기금이라든가 사모펀드라든가. 어. 뭐 사모펀드야 뭐 먹고 나올 수도 있는데, 냄새 맡은 거거든요, 이쪽에서. 그래서 이제 기관 물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또 한번 볼 필요도 있겠고, 양매도가 나오면 뭡니까? 또 한번 푹 꺼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조심해야 되겠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법적인 리스크는 완전히 끝났는데 코스피 이전을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까? 코스피 이전 관련해 가지고 회사에서 좀 더 명확하게 "어떻게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코스피 이전하면 주가 좀 많이 오르겠죠. 음. 그리고 이제 뭐 산오피 관련해 가지고도 이야기가 좀 더 나오고 있고, 사실 기대감 많습니다. 그러니까 듀피젠트가 이제 완전히 공식화가 돼 버렸는데, 듀피젠트는 이제 그 뭐 키투르다만큼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버금가는 메가톤급 판매액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큰 로열티 기반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기대해 볼 만해요. 저번에도 뭐 꾸준히 말씀드렸던 거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좀 이야기를 해 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펩트론인데, 펩트론이 주가가 여기를 깨면 안 돼요, 이건. 저는 이거 깨면 손절입니다. 내일도 만약에 빠지면 이건 손절입니다, 근데 코스닥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어 이렇게 말하면 또 싫어하실 분들이 있는 거 아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제 원칙이기 때문에. 그럼 한 번 더 보면 어디까지? 80,000원 선까지는 봐야겠 다시 반등이 나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일단 미국 특허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야기가 되고 있고, 거의 디데이는 코앞까지 왔거든요. 이제는 진짜 딜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왜 늦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펩토로는 지금 뭐 사실 그닥 새로운 어떤 기사들이나 뉴스가 나오고 있진 않아요. 음. 근데 지금 뭐 미국 IP가 특허 등 확보가 됐다는 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데, 근데 이제는 좀 나와야 될 때가 됐거든요. 어. 그냥 그걸 보면 이제 항미약품이라든가 이런 쪽도 참 좋은 지금 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해볼 만한데, 그리고 뭐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도 주가 너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 활성화가 좀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승급제라든가. 근데 개인적으로 그런 거는 제가 뭐 영상으로 다루진 않겠습니다. 뭐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기업 가치를 인정받기가 참 어려운 게 제약 바이오고, 또 대박도 잘 납니다만, 제약 바이오를 이제 2-3 년간 찍으면서 뭐 알테오젠이라든가 D&D 파마텍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고, 뭐 ABL 바이오도 너무 많이 올랐고. 근데 이게 하락의 순간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분할 매도 해라.
기존 주주들의 종목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 드렸던 거고 이제는 좀 더 대놓고 이야기를 해 드릴 수 있을 그렇지만 인벤티지 랩이라든가 G2G 바이오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저는 다시 반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펩트론도 지금 좀 늦어지고 있는 게 차트에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자리를 깨면 이게 상당히 좀 차트적으로 안 좋아져요. 왜냐하면 이 종목이 바라보시면 자 2025년 7 월부터 이쪽 하락이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펩트론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라이센스 아웃이 나왔어?" 잖아요. 근데 안 나왔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대놓고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딜이 안 나오실 것 같은 분들은 팔고 나가셔라. 어. 무작정 기다리실 필요는 없다."라고까지 좀 설명을 해 드렸던 것 같아요. 어. 근데 이제 제가 예전부터 찍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커버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내일 만약에 이제 코스닥이 올라와 준다면 아니면 펩트론이 올라와 준다면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좀 지지선에 맞춰서 올라와 준 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뭐 자주는 아니라도 여러분들과 좀 소통을 하고 싶거나 이러면 어 영상을 좀 꾸준히 다시 좀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제가 이제 뭐 다음 주에는 또 통영에 내려가고 또 7 월에는 해외에 있을 거라서 해외에서는 뭐 라이브도 진행을 한번 해 보든가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생각하고 있으니깐요. 또 좀 댓글로 뭐 궁금하신 거나 이런 것들 있으면 또 다 댓글 다 열어 놓을 거니까 편하게 질문해 주시고 편안한 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뭐 증시 나쁘지 않을 거예요. 기대 좀 해 보겠고. 코스닥 투자하시는 분들 참 많이 힘드실 텐데 사실 코스닥이 아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는 다 거의 다 힘드실 거라고 봅니다. 삼성전기도 좀 괜찮으실 거고. 근데 제가 뭐 삼성전기나 뭐 LG이노텍이나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정말 강조를 많이 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다들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고 혹은 뭐 저를 통해서 손실을 보셨거나 손해 보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 분들에겐 또 죄송한 마음입니다만 어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온 것들은 쪼끔 이런 것도 좀 분할 매수 꼭 하셔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을 많이 남겨 주십시오. 궁금한 종목이나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이런 건 어떠십니까?" 좀 굉장히 좀 발전적인 질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